아들 집에 얹혀 사는 아버지, 밥상에 자리가 없는 시아버지, 큰 소리로 싸워서 내 자리를 찾는다 해도 그 자리가 과연 대접받는 자리일까요? 늙은 남자의 처량한 신세. 여기서 더 버티다간 고려장 신세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굴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밥 한 끼 때문에 집을 팔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늙은 시아버지가 밥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하면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밥상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서러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노년의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많이 걱정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이 있어도 남자가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며느리와 한 집에 사는 건 더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며느리도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었지요. 아내는 살아있을 때 저의 앞날을 유독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면 어떻게 살 거냐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들 집에 가서 살게 되면 목욕도 자주 하고 밥상에서는 소리 내지 말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쓰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혹시 혼자 살게 되면 가습을 쓰는 법, 라면 끓이는 법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땐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 뒤 저는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리 안 나게 움직였고 방 안에서도 숨을 죽이고 지냈습니다. 밥은 언제 먹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눈치 없는 노인으로 보일까 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지만 하지만 누구도 밥 먹자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부르겠지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 드세요. 그 말 한마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소리는 끝났고 그릇 치우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도 당황스럽고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 노인이 되었나? 서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화가 나서 가슴은 뛰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밥을 안 준 게 아니라 제 존재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저는 없는 사람이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식사 시간을 피해 움직이게 됐습니다. 부엌불이 꺼진 뒤에야 라면물을 올렸고 냄비 끓는 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한 번은 말해보려 했습니다. 왜 같이 밥 먹자는 말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말은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원망스러웠지요. 지금까지 인성이 좋은 며느리라고 알고 있었고 아들도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려면 노인은 원래 참고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와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맞지 않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 원망은 다 부질없었습니다. 방 안에만 머물 게 아니라 앞날을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더 비참해질 것 같았지요. 아직 몸이 움직일 때 남은 인생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회 일원으로 인생 전장에 나가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그날 밤에 방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법부터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복지회관에 등록하고 배우러 다녔습니다. 식사는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나이 많은 남자가 혼자 사는 법에 대한 책도 읽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정보도 얻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를 다니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고 혼자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배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남자로 혼자 살아가는 법, 건강을 챙기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저는 제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나가 살 테니 돈 좀 달라고 구차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걸 정리하기로 했지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을 팔아 나가서 살겠다고요. 아들은 놀랐고 놀라는 아들이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같이 밥 먹자는 말 한 번 안 하는 한심한 아들이 답답하고 뻔뻔해 보였습니다. 한번 호되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해 주었지요. 짐을 정리하고 나오던 날 아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편하게 잘 살아라. 문을 닫고 혼자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산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눈치는 보지 않습니다. 제 수저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서러운 순간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에 내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지요. 내 자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는 사실이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집을 나온 뒤 제 인생은 갑자기 빨라졌지요.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찾아가 원룸을 구했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만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밥 먹는 시간,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자유로운 제 공간이었고 그 사소한 자유가 제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달랐지요. 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껴 쓰면 집을 판 돈으로 평생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얼마 가지 않아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월세부터 밥값, 약값까지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구청으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아는 지인을 만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집에서 편히 계시지라는 말로 사람들은 저를 포기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각오했었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 자리에서 말도 끝내기 전에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일 힘드시잖아요. 집에 편히 계세요. 힐끗 쳐다보며 핀잔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직장을 구하러 다닐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몇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청소업체 한 곳에서 겨우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청소일이었습니다. 청소일은 낯설었지만 하루 교육을 받고 팀장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라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퇴근하면 저는 밤새 건물을 닦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까지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걸레를 짜고 유리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허리는 많이 아팠지만 누군가에게 얹혀 살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큰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 아무도 없는 복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며칠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강하게 붙잡은 맘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앞날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의원으로 병원으로 다니다 보니 이 일도 그만두었지요. 그날 이후 혼자 산다는 게 자유만은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쓰러지면 챙겨줄 가족도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이 유난히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 지워졌던 그 기억이 몸보다 먼저 마음을 굳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혼자 외롭게 죽을지언정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더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과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었고, 집을 날린 사람도 있었고, 길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인생이 이미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직 몸 성한데 포기하긴 이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뿐이 아니라 힘들게 일자리를 구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일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경비, 배달, 식당, 설거지, 주차 관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을 매일 확인했고 사람들과 정보를 나눴습니다. 어디 괜찮은 데 없을까? 나 같은 나이도 받아주는 데가 있을 텐데.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뭐 하셨어요? 저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 아는 사장이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대요.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쓰겠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부딪혀 보기로 다짐하고 다음 날 그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장이었고 기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사장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부터 내밀었습니다.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숨이 다시 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은 예전 같지 않았고 기계 속도는 빨랐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발걸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지요. 그러다 한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품을 잘못 조립해 한 줄을 통째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큰 소리를 쳤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 순간 예전 아들집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밥상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던 제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빠르게 정중히 사과했고 다시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옆 사람이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일찍 나왔고 더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일찍 나와 청소를 했고 일이 끝나면 정리정돈도 도맡아 했습니다. 회식 자리가 있어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공장에 다녔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큼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찾았습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면 어쩌나 마음 한편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또 그만두어야 하나 싶었지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장실로 갔습니다. 사장님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일찍 나오고 늦게까지 남아서 본인 회사처럼 정리정돈하는 모습을 늘 고맙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관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고 열심히 배우며 잘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며 입주한 가게와 사무실을 깨끗이 관리해달라고 말했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건물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주변 빌딩 관리인에게 물어봤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도 찾아봤습니다. 담당 관리청에도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전에 잠깐 해봤던 청소일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처 청소업체가 구석구석 하지 않은 곳, 창틀, 창고, 계단 모서리까지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내 건물처럼 관리했습니다. 입주자들이 하나, 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 덕분에 건물이 깨끗해져서 너무 좋아요. 사장님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 나이에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땐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게에 눌려 이런 기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하나가 제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2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두리에라도 조그만 집 하나는 사야겠다고 맘먹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연세에 대출은 안 됩니다. 현금으로 사셔야 해요. 네, 그럴 겁니다. 마침 저의 형편과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습니다. 평수는 작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가능성도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내 집에서 편히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내 집이 생겼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짧고 담담한 대화였습니다. 서로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잘 지내냐는 말 뒤에 말없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 집에서도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 잘 지낸다. 너도 잘 지내고. 전화를 끊은 뒤 조용한 집에서 저녁 식사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부담도 눈치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게 외로운 건지 자유로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밥상 앞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일은 저를 다시 가족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일지도 완전히 다른 길로 밀어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왔지요. 퇴근을 앞두고 있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이름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말은 한동안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예고된 일처럼 조용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슴이 뛰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방도 챙기지 않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먼저 일을 다 끝냈습니다. 건물 문단속을 확인하고 전등을 하나씩 껐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을 씻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그제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 시간과 제 페이스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한때 제 뒤에 숨어 울던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제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지요. 의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발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을 텐데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제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과거의 아버지 자리도 쫓겨난 노인의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며느리를 병실에서 처음 다시 마주했을 때 그 얼굴은 밥상 앞에 앉아 있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작아 보였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가 꽂혀 있었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졌습니다. 원망도 서운함도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도 있구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제가 혼자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제 안에 무언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요. 예전처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마. 아버지, 내일도 있고 내 생활도 있다. 그걸 다 포기할 순 없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누군가의 밥상에 앉기 위해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자리를 가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 제일 외로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늦게 밥을 데워 시장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남이 생각할 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먹고 싶은 걸 편하게 먹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계획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달 동안 저는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아들 집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저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들러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물 한 잔을 떠다 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아들이 미처 못 챙긴 것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만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시선은 예전에 밥상 앞에서 마주치던 시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부탁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표정이 말라갔습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짙어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이 집의 그림자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병은 수술 결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병원을 다니며 오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장기전이 될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버텨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아들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그 손을 통해 많은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외면했던 시간들, 그리고 늦게야 찾아온 후회까지.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몸부터 추스려라.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살아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말은 적었지만 그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저를 부를 때 전처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지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에 기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시 기대는 순간 예전의 나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밥상에서 지워지고 눈치 보며 라면을 끓이던 그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달라야 해.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며느리가 퇴원하던 날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언제까지 일을 하셔야 합니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 말 속에 다시 함께 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버지, 나도 내 생활이 있고 내 자리가 있다. 그걸 다시 포기할 순 없다. 그 말로 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한번 가벼워진 자리는 다시 무겁게 만들기 어렵다는 걸 저는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셔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있는 방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부모란 어떤 자리여야 하는가? 그리고 노년의 존엄이란 어디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인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존엄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일을 나갔습니다. 건물 여기저기를 꼼꼼하게 돌아다니며 살폈습니다.
청소는 깨끗이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관리비 납부는 다 되었는지 살폈고 전등이 나간 곳은 없는지도 확인하지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제 존재 가치를 발견합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며느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상태가 좀 나아졌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이들도 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 나중에 보자.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태주신 돈으로 산 집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 내가 보탠 건 맞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내 집이다. 내가 판단해서 하면 된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은 하지 마라. 사람이 중요하지. 병원비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잖니.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보탠 집을 팔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쓸했지만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마음을 쓸 나이가 아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을 했고 저는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서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소불고기를 준비해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부담도 없고 눈치도 없는 자리였지요. 밥을 먹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요. 아버지 생각이 궁금해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 이대로가 좋다. 행복하다.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 보여요. 그리고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처럼 버텨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밥을 씹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다고, 그리고 이제야 제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약한 마음부터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걸 이미 제 삶이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성공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홀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노년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생활을 단단히 정리했습니다. 일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술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오래 붙잡고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지내는 저는 건강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윤택한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아파서 출근을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건물을 돌봤고 입주자들이 불편함 없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집을 팔 생각은 없으세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제가 산 가격보다 1억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을요? 네, 요즘 그쪽 동네가 핫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며칠 생각해 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집이 그렇게 올랐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다른 부동산에 찾아가 시세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재개발 소식이 있어서 난리예요. 재개발이요? 네, 아직은 꼭 가지고 계세요. 더 오를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억을 더 드릴 테니 파세요? 2억이요? 네, 지금 그 동네 집들이 그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집은 전세를 놓고 남은 돈으로 직장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지요. 직장까지 걸어 다닐 수 있어 교통비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세상에서 저는 혼자 힘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물론 세상이 올려주었지만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제 힘으로 말입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졌지만 건물 사장님은 계속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관리인님 덕분에 건물이 참 깨끗합니다. 그래서 임대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 일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고 제게 가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세상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 아파트도 또 재개발 소식과 함께 순식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복이 있구나.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지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몸만큼은 아프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모든 순간을 함께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기에 욕심내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무리하지 않게 보냅니다. 지금 제 삶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삶입니다. 제 속도를 제가 정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쓸지 제가 결정합니다. 밥도 잠도 일도 모두 제 리듬에 맞춥니다. 그 단순한 자유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휴대전화는 제 세상을 넓혀주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메시지도 나눕니다.
혼자였지만 고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저를 외롭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허리가 자주 아픕니다. 하지만 약해졌다고 해서 초라해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요.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서로 선을 지킬 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거리 덕분에 관계도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짐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돕고 필요할 때 물러설 줄 아는 하나의 어른으로 서 있습니다.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꼭 받습니다.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야죠.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노년은 내려놓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공은 아니어도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밥상을 차립니다. 제 자리가 있는 밥상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걸 제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습니다. 요즘은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살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든든함이 있습니다. 혼자는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물어가는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다짐합니다. 아들 가정에도 평안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빕니다. 그들 역시 그들 나름의 힘든 시간을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살아갈 힘이 있다. 그리고 나는 홀로 살아도 잘 살고 있다. 한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모든 일은 결국 새옹지마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